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오늘 용령이 들어간 고사성어 정리하겠습니다. 용령이 들어간 고사성어를 찾아보니까 정말 많았습니다. 많이 쓰는 단어들, 많이 쓰는 성어들 이런 거 위주로 제가 1, 2부 나눠서 약 한 40개 정도의 고사성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용에 대한 이야기 좀 할 게 있어서 17개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용 들어가는 고사성어 딱 머리에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신가요? 오늘 저랑 함께 용이 들어간 고사성어 다 정리 한번 하시죠. 함께 하시죠. 먼저 용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우리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입니다. 청룡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색 용을 상징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용이 푸른색 용이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먼저 청간지지에서 청간에 갑을병정 무기경신이 있습니다. 그 갑을병정을 2개씩 짝을 지면 5개가 되는데 우리나라 오행에 목, 화, 토, 금, 수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목은요 청색을 상징하고 화는 붉은색을 상징하고 토는 황색, 금은 흰색, 수는 희색, 흑색이라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 토끼띠인데 무슨 토끼띠였습니까? 그렇죠. 흑색이었습니다. 그래서 흑토끼라고 검은 토끼라고 했고 올해는 이제 가불입니다. 청룡이에요. 내년에는 뱀띠입니다. 뱀도 무슨 색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푸른색입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청룡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상식적인 것이니까 좀 알아두면 좋겠죠. 순 우리말로 용은 미르고요. 서양에선 드래곤이라고 합니다. 용은 군주와 왕을 상징한다 라는 뜻인데 제가 용령 들어간 한자 영상으로 만들면서 익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령이 들어간 한자 또는 성어, 고사성어를 보면 용이나 봉황이나 잉어가 상당히 등장을 하는데 모두 임금, 왕, 군주,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용, 봉황, 잉어가 들어간 끔을 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복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고 귀한 보석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지요. 그래서 용, 봉황, 잉어 들어가면 다 이렇게 좀 귀하고 최고고 뭐 지도자고 이런 뜻이 있다. 이걸 유념하고 한번 보십시오. 등용문, 용문, 점액, 용사, 혼잡, 용거, 홍반, 담천, 조령 많이 보셨던 거 있으니까 제가 나름 좀 중요도를 하면 등용문이라든지 용문, 점액이라든지 호거, 용반이라든지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와룡봉추, 용구봉추, 용반봉일, 용사비 등 유은 경륜이 있는데 와룡봉추는 좀 알고 계셔야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고 또 용사비 등도 조금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발룡부봉, 영링, 양용상징, 용호상박 딱 보자마자 아신 거 있어요? 이거 자, 영린, 발룡부봉의 영린 유명하고요. 용호상박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용척, 호청용나, 항룡유인데 항룡유에도 유명한 말이고요. 이거는 뭐 용호상박이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면 좋겠지만 제가 빨간색 표현한 부분은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자, 하겠습니다. 등용문은 용문에 오른다라는 뜻에서 어려운 과문을 통과하면 크게 출세할 때 등용문이라고 표현하고 학원 이름도 있고 뭐 많이 비유들을 하는데 통과만 하면 모든 게 만사 오케이 되는 고시시험에도 많이 비유를 하죠. 중국 잉어가 황허광에서 급류가 있는데 그것을 거꾸로 올라가면 용문에 오르기만 하면 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하기만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을 때 등용문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용문 점액이라고 해서 점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문에 올라가다가 이마를 쪄서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문에서 이마에 점 찍는다는 즉 실패를 뜻합니다. 용문 아래에서 위로 오른 잉어 물고기는 용이 됐는데 그렇지 못하면 머리를 부딪혀 상처만 입어서 과거의 낙방에 돌아오는 사람을 비유할 때 썼다고 합니다. 중국 당나라시 3주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성공하면 등용문, 실패하면 점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아두십시오. 여러분
2024년에 다 등용문 하십시오. 점행하지 마시고. 자, 용사 혼잡인데 보통 용이 나오면 뱀은요 약간 급이 떨어진 걸로 봅니다. 용과 뱀이 섞여 있다 이 말은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용이 되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뱀이 되는데 혼잡 섞여 있으니까 누가 좋은 사람인지 누가 나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섞여 있는 혼잡한 상태를 이렇게 용사 혼잡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용용의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 호가 용반이라고 해서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고 용이 딱 이렇게 쟁반이라고 표현했지만 밥상같이 멀게 어떤 바위, 너럭바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 정도로 판판하게 용이 그쪽에 있다라는 뜻이어서 범이 걸터 앉아있는 것 같고 용이 서린 듯한 웅장한 산 모양을 시에서 표현하는 말인데요. 중국의 금능의 산 모양들, 지세 모양을 보통 이렇게 시인들이나 글에 호거 용범 모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저도 어릴 적에 산 같은 거 보면 바위 보면 호랑이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용처럼 생긴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산세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담천조룡이라고 그래서 천상의 이야기를 하고 용을 종합한다.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그래서 용을 조각한대요. 변론이나 문장이 원대하고 고상하다. 상당히 하늘 이야기를 하고 용 이야기, 용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범상치는 않죠. 그래서 변론이나 문장이 아주 스케일이 크고 뭔가 좀 다른 고상함이 있을 때 담천조룡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들어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번 보시는 겁니다. 자, 와룡봉추 많이 들어보셨죠? 삼국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누워있는 용과 봉황 새끼예요. 봉황 새끼. 아주 제갈량과 방통을 삼하이가 표현한 말입니다. 봉룡봉추라고도 합니다. 엎드려 있는 용, 그 다음 작은 봉황새라고 해서 누워있는 용과 봉황의 새끼, 엎드린 용과 봉황의 새끼 이런 식으로 계속 영웅이 아직 승천하지 않았잖아요. 잠자고 있습니다. 즉 숨어 있을 때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우수한 인재를 와룡봉추, 봉룡봉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러분도 아직 피어나지 않은 영웅들이십니다. 자, 그 다음 용구봉추라고 하는데 이제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와룡봉추인데 여기서 용의 새끼라고 표현합니다. 망아지 구는 말이 아니라 용의 어린아이, 그 다음 봉황 새끼 두 개 다 아직 뭔가 되지 않은 상태죠. 자질이 뛰어난 아이나 아직 초하에 숨어있는 훌륭한 인재, 진짜 훌륭하게 될 아이다, 천재성이 있다, 영재다 이런 말을 할 때 용구봉추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훌륭한 인재인데 아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 초야에 숨어있는 숨은 고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어리다라고 표현하는 고사성어는 아직 덜 자라서 뭔가 좀 가능성이 있는 걸로 표현하기도 해요. 용밤봉일이라고 해서 용이 설일바는 그 꽈리를 트고 있는 것처럼 몸을 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봉황새가 편안하게 있다 해서 용이 물속에 몸을 감추고 봉황은 숨어 있습니다. 편안히를 숨은 일로 약간 해석을 바꾼 것 같아요. 비범한 재주를 갖고 있는 용과 봉황과 같은 것들이 아직 뜻을 펴지 못했다. 아까 앞에 한 것처럼 숨은 인재입니다. 아직 나의 뜻을 펼치지 않고 있는 용의 상징성을 보고 고사성을 보십니다. 용이나 봉황은 모두 임금을 상징합니다. 우리도 봉황 다 임금의 골룡포나 봉황 다 그려져 있죠. 그래서 아직 숨어 있다, 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자, 용사 비등인데요. 많이 하는 말인데 쉬워요. 이거는 용과 뱀이 날아다니고 올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용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 아주 활기 있는 글입니다. 글. 특이하죠? 용과 뱀이 날아오르는 듯한 아주 글씨를 옛날에는 서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서체가 아주 좋은 거, 요즘 뭐 글을 쓸 때 또 글 필력이 좋은 것도 쓸 수 있는데 아마 서해 글씨를 이렇게 표현할 때 용사비등이라고 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글씨체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윤경용입니다. 여기에서 논류 구름 음자입니다. 헤엄치듯 날아가는 구름이라고 표현을 해석합니다. 구름이 논다. 이거를 구름이 아주 멋지게
모양이 막 변하고 있는 하늘입니다. 그랬더니 놀란 용입니다. 뛰어나게 잘 쓴 글씨를 비유할 때 이것도 똑같아. 아까 앞에 했던 말처럼 필력이 좋은 것처럼 날아다닌다라고 표현들을 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말로 부은 경룡이라고 합니다. 떠있는 구름처럼, 또는 경룡은 똑같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게 글씨를 잘 쓸 때, 옛날엔 서체들이 아주 멋졌잖아요. 그래서 글씨를 잘 쓸 때 구름이 날아가는 것처럼 용이 가는 거 슉 이게 막 일필이지 했나 봐요. 자, 그 다음 발령보봉인데요. 이건 좀 알아두시라고 제가 아까 강조했죠. 잡을 반입니다. 여러분 등반 갈 때 반자입니다. 한자가 좀 어렵죠. 손으로 부여잡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용을 부여잡고 봉황 옆에 붙어 다닙니다. 용을 잡고 봉황을 붙었습니다. 다 왕을 상징하는 사람들인데 훌륭한 임금을 쫓아다니면서 공명을 같이 세우고 임금을 섬기며 옆에서 출세하는 용을 붙들고 봉황을 붙들고 있으니 분명히 같이 무엇인가를 하겠지요. 그래서 임금을 섬기고 출세할 때 반용 부봉이라고 합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도 용 잡고 봉황 붙으셔야 성공하시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붙들어 볼까요? 자, 영린. 제가 이렇게 영화 포스터 하나 갖고 왔는데요. 몇 년 전에 정조 이야기로 영린이라고 하는데,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로 아버지를 그렇게 죽음을 몰아갔던 신하들한테 복수하지 않는 상태인데도 신하들이 자기들이 죽음을 당할까봐 정조를 건듭니다. 그래서 아주 정조가 화가 나는데요. 그 화난 부분을 영화로 만든 것 같은데요. 영린입니다. 거스를 역자의 비늘린 아시죠? 용 턱 밑에 거꾸로 난 비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건들면 아무리 순한 용이어도 엄청 화를 낸답니다. 그래서 용의 턱 아래에 거꾸로 난 비늘이고요. 용이 크게 노하에 건드리면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임금이 많이 화나는 걸 영린이라고 해서 아주 많이 화난 정조 이야기가 영린 영화입니다. 전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영린, 이것도 용용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는데 용과 관련돼서 제가 살짝 넣어봤습니다. 양웅상쟁이라고 해서 두량 수컷 우입니다. 두 개의 수컷이 서로 싸웁니다. 누구겠습니까? 용과 호랑이가 싸웁니다. 바로 다음에 다시 용과 호랑이 싸우는 고사상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이루는 말을 양웅상쟁이라고 한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그걸 우리는 용호상박이라고 바로 바꿔버렸죠. 용과 호랑이가 서로 싸운다. 때릴 박자 좀 특이합니다. 용, 양, 호박이라고도 하는데 한글로 읽으면 이상한데요. 한자로 보시면 용이 떨칠 양, 뭔가 손을 막 접혀고요. 호랑이가 때릴 박, 막 때리고요. 그래서 용과 호랑이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랭킹 1, 2위가 싸우는 것을 우리가 하는 걸 용호상박이라고 합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누가 1등이냐 할 때 이런 걸 용호상박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뭐 세상에 뭐 레벨 1, 2위가 싸울 때 우리가 막 중계방송도 하고 세기의 싸움이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럴 때 용호상박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호척용나라고 하는데 한자들이 어렵습니다. 척자가 1급자 정도 되고요. 붙잡으려도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호랑이가 던지고 용이 붙잡습니다. 호랑이는 던지고 용이 붙잡으면 어떤 관계입니까? 범과 호랑이가 맞잡고 치는 것처럼 영웅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용호상박하고 똑같죠. 자, 정말 호랑이 용 잘 싸웁니다. 여기도 보시면 나자를 앞으로 빼기만 하면 돼요. 용나 호척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앞뒤만 바꿔도 똑같은 말이라는 거. 용호상박을 많이 아시지만 이런 식으로 한자를 바꿔서 치고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룡인데요. 이 항룡은 별 이름 항자라고 해서 하늘에 오른 용입니다. 별이 있는 곳이 하늘이니까 하늘용이라고 하셔도 괜찮고요. 그래서 높은 지위에 갔다.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건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높은 지위 하늘로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용항유회라고 해서 이렇게 하늘로 간 용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후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가 내려올 줄 모르는 용도 후회하듯이 극히 존귀한 지위에 올라간 자가 겸손히 은퇴할 줄 모르면 패가 망신한다 라고 해서 높은 자리 가서 후회할 수 있으니 겸손하고 지위를 잘 지키라고 할 때 항룡유회라고 합니다.
후회가 없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자, 솟아오른 용도 후회할 때가 있다 해서 항용 유해까지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제가 용이 들어간 고사성어 다 알려드렸습니다. 용용이 들어간 고사성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9개 고사성어 가져왔는데요. 저번 시간에 17개, 오늘 19개, 그러면 38개인데 중간중간에 같은 고사성어를 제가 끼워 넣었으니 40개가 훨씬 넘습니다. 그래서 한 40개 정도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용이 들어간 고사성어 모두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죠. 이번에는 활용점정, 활용유구, 용두사미, 용안호미, 도룡지기 이렇게 한번 볼게요. 활용점정 꼭 알아두시고 용두사미 알아야 되겠고 용안호미 아셔야 되겠고 도량지기 어머 이 페이지는 거의 다 아셔야 되겠는데요. 그 다음 어질용문, 어변성령, 어령, 장화, 백령, 어복, 도간용이라고 표현하는데 문장 이야기할 때 용을 많이 쓰더라고요. 여러분 다 이렇게 물고기 보시는데 도간용은 조금 더 유심히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은증, 용병, 거수, 마룡, 용비봉추, 용미봉탕, 을용풍호라고 했는데요. 용미봉탕 들어보셨죠? 네, 그렇습니다. 뭐 여기도 많이 들어본 말이 없으실 것 같은데 설명 들으면서 조금 익히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에 불용숭은 일용일사, 일용일점, 만파식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이거 정도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영린을 이야기하듯이 용용 없지만 용하고 관련된 고사성어로 마무리할게요. 자, 활용점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눈동자를 마지막에 채워 넣었더니 이 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양나라 장승효라는 화가가 금능 안락사라는 절 벽에다가 용을 쫙 그렸는데요. 눈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님이 눈 하나 좀 왜 눈이 없느냐 했더니 눈을 찍으면 승천할 것 같아서 그랬다라고 해서 한 마리를 찍게 되는데요. 갑자기 천지개벽하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되는 완성하는 부분 정말 알아두시면 좋겠어 활용점정이라고 합니다. 보통 파벽비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대로 용이 올라갔기 때문에 벽을 깨트리고 날아간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파벽비거라고도 하는데 활용점정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마지막에 활용점정입니까? 적절한 예시는 아닌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화장을 할 때 여자들의 활용점정은 립스틱입니다. 다 해놓고 립스틱 안 칠하면 정말 이상하거든요. 옷을 다 입고 또 마무리는 또 핸드백이나 구두입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우리가 찍어야 되는 부분, 음식 먹을 때 마지막에 쫙 뿌리는 참기름, 깨소금 뭐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에 아주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자, 활용류구라고 해서 용을 그리려다가 뭐가 돼버렸습니까? 개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용을 그리다가 개를 됐는데요. 능력에 맞지 않게 욕심부리다가 망신당할 때 활용류구라고 합니다. 기대를 엄청 했습니다. 그런데 개가 됐습니다. 정말 욕심부리다가 망신당할 때 이렇게 활용개구 류구라고 합니다. 용두사미 들어보셨죠? 용머리인데 꼬리는 뱀이에요. 시작은 엄청났습니다.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방금 했던 용을 그리다가 개가 됐던 것처럼 용두사미도 아마 그런 경우인데요. 살면서 이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 새해 돼가지고 엄청난 계획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 3월까지 우리가 지키기가 좀 힘들죠. 그렇습니다. 저도 항상 하는 것 중에 계획을 좀 지키는 편인데 어찌 이렇게 다이어트는 안 되는지. 그래서 시작이 좋으나 끝이 좋지 않을 때. 자, 용안입니다. 용안하면 무조건 임금 얼굴입니다. 호랑이 눈썹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런 관상을 가시는 분은 대단하죠. 그래서 임금의 관상이라든지 뭐 장수라든지 장관이 될 사람이라든지 높으신 분이라든지 이럴 때 얼굴 위험이 넘치는 풍모를 용안에 호미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관상적으로 최고죠. 자, 도룡직인데 알아두십시오. 용을 잡는 재주가 있대요. 여러분 용 잡는 재주 어떤 재주입니까? 잘 보시죠. 용 잡을 수 있습니까? 상상의 동물인데요. 어디서 이렇게 뻥을 칠까요? 아무리 뛰어난 실용적인 가치가 없는 기술을 비유적으로 실용 가치가 없는 기술을
비유할 때 도룡지기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되어가고 있어서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룡지기는 용 잡는 기술이라고 엄청나게 호기롭게 얘기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어질용문이라고 해서 물고기 바탕에 용무늬를 갖고, 그러면은 무늬라고 해석을 합니다. 용무는 용 같고 위험이 있지만 실제는 물고기 같다는 뜻으로 옳은 듯하나 실제는 아닌 것. 물고기 바탕에 용무늬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질은 물고기밖에 안 돼요. 무늬는 용처럼 정말 부자인 것처럼 하고 다니는데 실상은 통장이 마이너스인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옳은 듯하나 실제 아닌 것들을 표현할 때 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보세요.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됩니다. 이건 좋은 뜻 같죠? 그렇죠. 아주 공공하던 사람이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보잘것없던 사람이 큰 인물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비유법 보십시오. 물고기는 좀 낮고 용은 아주 상승 기운이 있는 걸로 해석을 하시면 해석이 편하게 됩니다. 많이 쓰는 말들은 아닌데 혹시라도 이렇게 사자성어를 보시면 의미만 보고 해석은 무조건 되시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유명한 거 외우시고. 어룡장화인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앞에 거와 같은 말인데 잉어가 용으로 화한다 해서 장차라고 해석하는 게 좀 특이합니다. 장차 뭐가 됐을 것이다? 용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물고기가 장차 용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해야 조금 수월합니다. 해석이 특이하죠? 그래서 과거제 했을 때 요즘은 뭐 고시 봐가지고 딱 사법고시 되면 판사 되고 변호사 되고 검사 됐을 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백룡어복입니다. 흰 용이 물고기 옷을 입었습니다. 용이 물고기 옷을 입었습니다. 신분이 높고 귀한 사람이 남모르게 물고기 옷을 입고 평민처럼 다녔습니다. 그럼 좋은 걸까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이 남모르게 다니다가 뜻하지 않게 욕을 볼 수 있습니다. 신령스러운 흰 용이 물고기로 변하여 다니다가 어부의 그물을 잡혔다는 데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흰 용이라고, 용도 아주 성스러운 용인데 흰색입니다. 아주 고귀한 이 높으신 분이 물고기 옷을 입고 다니다가 아주 큰 낭패를 본다거나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고기 그물에 잡혔으니 뭐 어김없이 망한 거죠. 그래서 흰 용이 물고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높으신 분이 겪었다는 뜻입니다. 도관용 좀 알아두십시오. 눈이 하나밖에 없는 용입니다. 애꾸는 용인데요. 애꾸눈을 가진 영웅이라는 뜻에서 지혜와 덕망이 높은 사람을 비유하는데 애꾸눈 장군이 있었습니다. 중국 희종 때 소금장수 황소가 난을 일으켜서 황소의 난이라고 해서 당나라는 상당히 이 계기로 망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돌궐족 출신 이긍룡이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애꾸눈이었대요. 진짜 눈이 없는 건 아니고 살짝 정말 너무너무 작아서 잘 볼 수 없고 사람들 보기에는 양쪽이 짝짝이면서 약간 눈이 안 보이는 사람처럼 보여서 애꾸눈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맹렬히 싸워서 장안에서 몰아냈답니다. 수도 장안에 못 들어오게. 그래서 대단한 영웅인데요. 그때부터 애꾸눈이 상징이 돼서 애꾸눈 영웅이다. 영웅을 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애꾸눈 장군, 애꾸눈 용, 용감한 사람, 영웅 이렇게 고사성어가 됐다고 하네요. 운증용변입니다.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되죠. 구름이 증발해서 이게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됐습니다. 뱀이 변하여 용이 됐습니다. 용으로 변했습니다. 이 말은 영웅호걸이 기회를 얻어서 좋게 됐다는 뜻으로 이렇게 또 용용을 해석을 하네요. 좋게 된 사람, 성공한 사람. 거수마룡인데 특이해요. 한자가 하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수레들은 물 흐르는 물과 같고 말의 움직임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과 같다라고 해서 수레가 말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수레와 말이 왕래가 많아 매우 떠들썩한 상황인 것처럼 행렬이 아주 성대할 때 옛날에 임금 행차하시면 차 가고 수레 가고 따라다니는 행렬 가잖아요. 그 부분이 물 흐르듯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성대한 그런 행렬을 우리가 거수마용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처음 들어오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용비봉무에 보기만 해도 좋죠. 용이 날아다니고 봉황이 춤추면 용도 높은 사람이고 봉황도 높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춤을 추고 놀았냐? 산천이 수리하고 맑아서 신령한 기세. 아주 그 용 모양, 호랑이 모양 산새처럼 아주 보기 좋은 경치를 이렇게 용비봉무라고 했다고 합니다. 용미봉탕인데요. 자, 용과 봉황을 맛보고 끓여 먹었습니다. 대단한 거라고 상징하는 것을 먹었으니 진짜 맛있는 음식이겠죠? 그래서 용과 봉황으로 만든 음식을 봤다. 귀한 재료로 만든 것을 먹어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맛일까요? 용이 상상의 동물이고 봉황도 상상의 새인데요. 자, 은용풍호라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오르는 용과 바람을 타고 다니는 호랑이입니다. 용과 호랑이가 싸우기도 하지만 이렇게 서로 잘 다니기도 합니다. 의기와 기질이 서로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단한 현명한 신화를 얻었음을 뜻할 때도 쓴다고 합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오르는 용과 같이 바람을 타고 달리는 범과 같이 나랑 뭐가 딱 맞는 용과 호랑이가 자기한테 딱 맞는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정말로 윗사람들은 신하 잘 만나면 성공하지 않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신하도 그런 군주 만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고요. 중종과 조광조가 삼 그런 짝이었는데 말년에 그렇게 기묘사화로 목숨을 잃게 돼서 안타까운 역사의 현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신하와 임금의 관계를 운용풍호라고 합니다. 비용승운인데 비슷해요. 방금 용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른다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용이 날아다닙니다. 뒤에서부터 하겠네. 구름을 타고 용이 날아다닌다. 용이 때를 만났다는 뜻입니다. 사주 볼 때, 점 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올해는 아주 날아다니겠다. 기세를 만났다. 승승장구하겠다. 타고 올라가겠다. 여러분도 그런 때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용일사입니다. 한 마리 용이 있고 한 마리 뱀이 있는데 용과 뱀은 아까 용두사미에도 보다시피 서로 반대예요. 그래서 용이 되어 하늘을 올라가거나 뱀이 되어 연못 속에 빠져 있거나 태평한 시대에 세상에 나와 일을 하고 난세 응가는 재등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시대에 잘 순응하여 산다는 것은 용이 되었다가 뱀이 되었다가 했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좀 좋으면 용이 되어서 조금 참여하고 뱀이 될 때는 세상이 좀 난세면 숨어 있고 그래서 시대에 잘 순응하는 것을 비유할 때 일용일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비슷하게 일용일조라고 한 글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에 한시감상에서 한이의 독서라는 글 등화같이 알려주면서 아들한테 아버지가 쓴 글이 있었죠. 그때 공부 안 하면 용이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배움에 따라 달라진다 해서 한의의 부독서 성남에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이 되든지 돼지가 되든지 뭔가 크게 달라진다는 데서 배움에서 이렇게 용이라는 표현은 높게 쓰고 있다는 거 참고 한번 하십시오. 자, 만파식조 마지막인데요. 신라 전설상의 필이입니다. 만파, 물결이 아주 넓게 파도가 치는데요. 숨쉴씩 피리적입니다. 피리를 계속 이렇게 분다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신라의 신문왕이 아버지가 문무왕입니다. 돌아가시면서 아들을 걱정해서 묘지로 쓰지 않고 동해 바다에 가문사를 지어주고 이 문무왕이 나중에 거기다 유해를 뿌리면 나는 바다용이 될 거다. 그래서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했고 김유신은 죽어서 천신이 되어서 우리 둘이 합심하여 너를 지켜도겠노라 라고 하면서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신문왕한테 떠내를 보내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불면 적병이 다 낫고 나라의 근심도 없어지고 잘 다스려지게 됐다고 해서 신문왕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 피리를 자주 불었다고 한다는 삼국유사의 삼국사기에 있는 전설에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룡, 문무왕이 바다의 용이 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용의 뜻도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용에 관련된 고사성어 40개 정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